그 패널에 참여하실 지금 연자 외에 두 분의 그 패널리스트가 계신데요. 먼저 배예슬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면, 배예슬 교수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보건대학원에서 만성병 역학을 전공하셨고, 가정의학과에서 그 수련을 마치신 후에 현재 가정의학과 진료교수와 정보화실의 그 진료교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아일보의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이진환 기자께서는 서울대 졸업하시고 동아일보의 정책사회부 차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오랜 동안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최근에는 채널 A의 나는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 왕성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세원 교수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자면, 아까 우리 김철중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격 진료를 관여하는 회사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문경의 생활치료센터 할 때 저희의 그 정보화실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과 뭐 이런 걸 했지, 그런 회사가 굳이 필요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이런 거에 이슈가 되는 게 의료 민영화, 거의 관련하는 네트워크나 이 포탈 관련한 회사들이 그 환자 데이터를 뭐 다루고 이러면서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문경생활치료센터에서도 적용한 그 솔루션에는 회사들도 인볼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정보화실에서 좀 코디네이션을 했지만은 뭐 앱은 어떤 회사가 개발하고 회사들도 인볼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롱텀하게 가려면은 병원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나 분야에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회사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예, 방금 질문하신 예, 거 한 말씀 드리면은, 회사가 인볼브 됐을 때 이제 장점은 프로바이더 뉴트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중심이 되면 의사나 또는 프로바이더한테 받을 때랑 다른 데 받을 때랑 한 플랫폼을 쓰게 되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그렇게 모였을 때 예를 들자면 이 데이터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는 단점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솔루션들에 아까 보면은 이제 김철중 기자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게 화면으로만 보고 한다고 해서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안에 솔루션 안에 인베디드 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걸 인베디드 돼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의사가 환자한테 프레젠트하기 아주 좋게, 또는 환자도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인베디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거는 스탠드얼론하게 지금도 이미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BI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프로세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꼭 벤더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예슬 교수님 혹시 발제를 뭐 준비하신 게 있나요? 네. 지금 관련해서는 한 환자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본인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되게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벤더 뉴트럴 플랫폼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잘 통합될 때 표준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이 잘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하스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잘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아직 이제 잘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이제 초기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되게 유망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진환 기자님 혹시 발표하신 내용이나 혹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우선 저도 경주의 생활치료센터를 3일 정도 의료봉사 나갔고, 대구에서 8일 정도 의료봉사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원격 모니터링 환자 원지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그 의료진들도 좋고 환자도 좋고 하는 그런 윈윈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새로 의료진들을 교육시키기도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자원봉사 나왔던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기존에 하던 일에 또 추가로 일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환자들도 이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적극 나서지도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 더욱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더 몇 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 상담도 사실 전화를 대해서 환자의 또 활력 징후 이런 걸 갖다가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환자들은 오히려 내부에 격리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고 그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는 데만 한 30분 이상 가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또 환자 만족도가 아까 서울대병원에서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과연 아까 말씀대로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사실 그 의료 장비를 측정하는 게 모니터링 장비가 각 방에 다 설치를 했었었는데 그 설치된 것들이 이제 환자들이 태어날 때 이제 좋은 줄 알고 다 가져가 버리고 한 사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당 뭐 진짜 10몇만 원짜리였는데 거기 분실된 게 거의 절반 이상이 분실이 되고 그걸 다시 구입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비용이 또 많이 들어서 이걸 누가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란이 굉장히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상당수 케이스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케이스에 대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원격 진료 워낙 발전이 됐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직접 하는 그런 분야 테스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져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시애틀에서 하는 그 마이차트 케이스도 그렇고 아까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해서 텔레 OBGY도 그렇고 다 이게 병원에서 주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 주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주도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주도의 어떤 그런 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의사의 개입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결국 IT 산업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주도하에 의료진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좀 서로의 어떤 이해를 구하고 서로의 장단점 이런 것도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우선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뭐 법률적인 문제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사실 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일부 뭐 이를테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같은 이슈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법 불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게 없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넌 클리니컬 레벨의 데이터 검사가 아닌 그런 웨어러블을 이용한 어떤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의해서 뭔가가 일부 결정 이를테면 병원을 가라 말라라든지 뭐 이리로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로컬 병원을 가도 되겠다 이런 결정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입법 불비의 영역이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근데 서울대병원을 다니던 환자가 뭔가 이런 모니터링 디바이스 내지는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 6월달에 나온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는 이 대면 진료를 금지하는다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 이 진단서와 관련된 규정에서 오리진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직접 본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면 진료를 규정하는 어떤 직접 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본이라는 게 그 환자를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직접 보고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스페셜 시츄에이션에서 단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이게 대면 진료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환자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 어떤 의사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지금은 이번 최근에 판결을 바꾸어서 허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직접 환자가 서울대 병원으로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플렉서빌리티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결이 5월 달에 대법원에서 한번 있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치료센터 이슈는 이런 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병원에 등록된 환자도 아니고 의료진이 가서 직접 보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겠는데요. 진료를 하지 않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료법에서 문제되는 조항이라는 게 17조, 33조 그리고 34조 이렇게 의료법 세 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3조에서는 생각보다는 플렉서빌리티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입법이 돼서 특수 규정을 넣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특수 규정에 준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진료는 플렉서빌리티를 갖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아마도 국회에서 또 노력을 해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로컬에 있는 다른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규정이 이 규정인데 이 타기관과 협업해서 원격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병원이 협업하지 않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본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협업이 잘 일어났을 때 직접 환자가 내원한 지역 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걸로 보여서 이것 때문에 협업에서 법적 책임은 다 지역 기관이 지고 뭐 오피니언 리딩이랄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더 상급 종합기관에서 종합병원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닌데 저희 법무팀 도움을 받아서요.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상당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철중 기자님 혹시 이번에 그 원격 의료 관련 판결도 실제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의 의미는 이게 원격 의료를 거꾸로 허용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충분한 진료 활동을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 못 받은 거지. 충분한 진료 행위, 일상적인 진료 행위를 하면은 다 인정받을 수 있다. 거꾸로 원격을 허용한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민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 누구나 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굉장히 유효성이 좋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몇몇 반대 그리고 뭐 의료 영리화라는 조금 뭐 약간 이상한 논리에서 우리가 진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어떤 해결 방안은 일단은 첫 번째로 월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처음에 딱 깨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 장기 이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기 이식 모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장기 이식이 뇌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자의 장기를 떼서 이식을 했잖아요. 그때 서울대병원도 하고 아산병원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그걸 다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 저는 아까 조비룡 교수님 국가지급체계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위별로 이걸 또 수가 체계를 만들면은 상당히 논란이 심하니까 밸류 베이스로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월 브레이크가 돼야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겠지만 지금 저도 느끼지만 젊은 의사들 진짜 환자 안 만지거든요. 환자 진짜 청진기 안 하고 그냥 뭐 제가 저희 아버님 입원시켜 보면 알아요. 거의 뭐 그냥 안 만지고 청진기 거의 안 되고 뭐 다 갈수록 그런데 야 무조건 그냥 검사부터 긁고 막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의료의 본질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이게 따스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따스함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진환 기자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시스템 통해서 사실 그 페이션트 모니터링 하는 게 그 환자들 이런 게 이제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 병원도 그렇고 뭐 이런 단순 만성 질환은 이 뭐 페이션트 퍼스널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볼 그런 생각도 없고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비령 교수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이 3차 병원, 뭐 4차 병원으로서의 이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우리 병원은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그 개념 변화의 큰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밸류 베이스드 케어가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병이 안 생기는 게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잘 관리해서 합병증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때 보면은 1차, 2차, 3차 보건소 커뮤니티에 있는 리소스들이 무조건 내가 봐야 이게 수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환자는 병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보는 게 더 낫다라든지 1차 의료기관에 오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더 낫다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보면 답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이미 에비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유도했을 때 내가 안 보더라도 수가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밸류 베이스드 케어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슈가 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어카운터블 케어 오가니제이션이라든지 이런 수가 체제의 변화가 지금 우리 심평원에서도 요거의 초안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포서비스에서는 좀 떠나고 싶다. 이게 뭐 텔레메디시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수가가 되도록 해주는 이런 장치를 그래서 의료인들도 환자들의 아웃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아웃컴 메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간 서로게이트 마크들을 많이 받고 주로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퀄리티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도 단순히 혈압이 조절되고 중풍이 안 오고 이것 더하기 내가 하고 싶어 하던 사회생활도 계속 하고 싶고 손자도 계속 만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주는 걸 환자들은 원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단순히 병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원하는 그런 아웃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1차, 2차, 3차가 컴피티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협력 체계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디자인이 돼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병원에서도 뭐 공공의료 사업단이나 공공진료센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이런 부분의 조율, 그 다음에 이런 수가 체계가 어떤 것들인지 저희들이 커뮤니티랑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야 우리 환자들이 가장 건강해지고 예방해지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지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 당장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든지 뭐 아웃컴 메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CMS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한참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그거의 기본 전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돈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액세서빌리티가 기본적으로 제한받는 거를 환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용납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액세서빌리티의 제한을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갔다가 싫으면 딴 데 가고 거기 가서 싫으면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자기의 액세서빌리티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밸류 베이스드 케어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케어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의 아웃컴이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좋아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ACO라는 게 결국은 이 프로바이더가 폐쇄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걸 하면서 이제 각종 아웃컴 메저를 다 메저러블한 아웃컴을 계속 추적을 해야지 결국은 이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1차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의 아주 프리미티브한 EMR이라든지 HS 시스템으로는 이런 그 아웃컴스 메저먼트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이거 하면서 의사들이 야 환자는 하나도 안 보고 나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다. 계속 이 사람 헤모글로빈 A1C 얼마인지 이 사람 뭐 얼만큼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그 소위 말해서 설문지 채우느라고 나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있다.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오버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이슈일 것 같고요. 저는 그 원격 의료라는 것도 외래 진료를 대체하는 이 단순히 그 진료만 대체하는 원격 진료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특수 질환군인데 이건 어차피 1차 진료기관에서 어차피 다루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을 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텔레 ICU라든지 지방 의료원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를 의료인 간에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일종의 원격 의료에 포함되는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1차 개원하신 선생님들의 반발과 무관하게 저희가 얼마든지 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데부터 좀 풀고 앞으로 나가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그런 쪽까지도 가는 거고 그리고 단순 원격 진료도 저희가 생각하는데 어떤 화상 시스템이 있고 환자가 뭐 볼 수 있는 뭔가 중간에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희가 그 전화 진료 등등등 이런 걸 해보면 사람도 훨씬 많이 투입이 되고 많은 솔루션들이 앞뒤로 있어야 됩니다. 환자 진료 단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환자가 그러면 이런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고르는 것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 진료 시스템은 기존에 당신이 하던 진료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프로세스를 교육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진료를 하고 나면은 그 진료 결과에 따라서 교육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후에 뭐 결제하는 거, 약을 전자 처방을 전송받는 거 등등 많은 시스템이 앞 뒤로 갖춰져야지만 그런 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흔히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만 있으면 원격 진료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앞뒤로 해결해야 되는 전체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유경 교수님 얘기 전체로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의료 문화 자체도 다르고 의료 접근도 다르기 때문에 아까 조비령 교수님이 말한 그 아웃컴 베이스라든지 밸류 베이스는 저는 특정 질병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그 만성 심부전 환자 이건 하기 딱 좋은 집단 환자 그룹이거든요. 그다음에 COPD 환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심부전 환자 그래서 그런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의사의 관여가 필요한 환자들은 충분히 밸류를 설정해 놓고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특정 질병 그룹 위주로 이거를 한번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이제 사실은 서울대병원에서 지난해 이제 실시를 했지만 그걸로서 환자가 과연 이게 이제 의료의 질이 이제 좋아질 의료가 이제 본인이 좋아질 정도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외국의 경우는 원격 진료라는 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반쪽짜리거든요.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언제 좀 확산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환자의 어떤 그걸 원격으로 그 복막 투수 어떤 이걸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원격 처방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되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는 그걸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실제로 해서 뭔가를 좀 확산시키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비령 교수께서 뭐 전체 진료의 20% 뭐 이 정도 확대돼도 이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논의가 아예 논의 시작조차 못했던 것들에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다시 조금은 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사실 의료의 민영화, 뭐 그다음 영리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창기에 이런 그 원격 의료라는 게 나왔을 때 어떤 그 기존의 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니라 그 뭐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의사들을 하이어해서 사실 그거야말로 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특히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런 거고, 지금 아까 우리 조배령 교수께서 만드셨던 뭐 이 밸류 베이스, 그다음에 아웃컴 베이스 이런 거에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한다면 사실 뭐 이런 그 영리화나 뭐 이런 논쟁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각 병원의 이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각 병원에서 어떤 진료들을 여기에 일부를 이런 것들을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고영희 교수가 말씀하셨던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들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고, 아까 박경희 교수 얘기하신 대로 우리 문경 그 생활치료센터 운영하면서도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인력도 더 많이 들고, 뭐 일부 분들은 병원이 상당히 뭐 인력과 이런 그 리소스를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의료진도 사실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 환자들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어세서빌리티가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병원으로서는 더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런 심포지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그 연자분하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들어주신 여러 청중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